오늘 발표하실 임상우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임상우 교수님은 서강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셨고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한 사람들 직전 사무총장을 또 하셨습니다. 그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평생 공직하시다가 지금 오히려 퇴직 이후에 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임상우 교수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임상우라고 합니다. 먼저 부산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알기로 부산의 지사님들 모두 운집해서 이렇게 별 볼일 없는 강의인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은, 제 소개를 그 전에 잠깐 더 드리면, 저는 사학과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전공이 서양 역사입니다. 한반도는 우리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 한반도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제 전공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제가 서양 현대사이기 때문에, 현대사라는 것은 전 세계가 얽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지금의 한국의 상황 봐도 그렇듯이, 따라서 서양사와 밀접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분단 상태와 역압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거, 우리 누구처럼 다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은퇴 후에 마침 어떤 지사분께서 한반도가 중립해야 될 살 길이다, 이런 단체를 3년 전입니다만 출범시킨다고 해서 부르길래 기꺼이 달려가서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그 중추사, 약칭이 중추사인데 중추사의 강령과 그 선언문, 영구 중립 선언문 등 이런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부산에도 한번 왔었는데 많은 이런 지사분들, 일반인들과 그런 강연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일반에게 중립화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하고, 또 설사 설명을 많이 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합니다. 그래야 되냐, 안 된다, 또는 긍정적으로 괜찮은 얘기도 하면서도 그게 되겠냐, 가능하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이른 결론은, 국내에서도 중립화 운동을 해야겠지만, 중립화 운동은 중립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궁극적인 통일이 목표입니다. 중립화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방안이죠, 방도. 그런데 국내에서 중립화 운동을 해야겠지만, 아까 사회자께서 서론격으로 미국의 존재를 얘기했는데, 국내운동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선은, 제가 강연 중에 우리 민족의 북쪽 부분의 국호에 대해서 좀 혼선이 갈 수 있는데 섞어서 쓸 겁니다. 정식 명칭은 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이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두 말을 섞어서 쓰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은 애초부터 중립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에도 헌법이 있죠. 물론 노동당 규약이라는 게 더 상위적입니다만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있듯이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용어는 다릅니다. 조선은 비블록 정책을 추진한다. 비블록, 블록이라는 발음은 영어의 블락이 될 텐데, 러시아 영향으로, 러시아 말 영어로 블록, 비블록, 즉 비동맹입니다. 비동맹이고,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3번 이상 중립화를 해야 된다, 우리 민족은. 그래서 북한은 중립화가 국가의 시책이었었어요.
물론 오늘 강연에서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은 국제적 연대를 이루어야겠다. 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유럽은 아시다시피 오늘 홍보된 주제처럼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영세 중립 국가입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이런 한반도의 평화와 중립을 찬성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국제 연대를 구축하겠다 그런 생각에 이르러서 최근에는 지난 1년 동안은 그 국제 연대에 제가 부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이유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조금 제가 말이 꼬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그 홍보 제목에 그런듯이 왜 동북아 스위스가 되느냐, 중립파 영세 중립국 스위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홍보 약간 홍보 전략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비전을 걸었죠. 그러나 보다 조금 전문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 코리아 중립평화 체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만 특히 올해 들어서 2023년이라는 게 세계에서 나중에 역사가들이 세계사의 어떤 분수령이라고 기록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수령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까운 것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는데 부정할 수 없이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른 세계입니다. 1990년 소련이 붕괴했을 때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른 그런 분수령적인데 2020년에서 23년 우연히 그 코로나 시기가 겹쳤습니다. 코로나가 일부 원인도 되지만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그 바뀌는 내용은 강대국 패권이라는 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이상을 강대국 패권의 시대에 살았는데 그것이 달라진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제, 코리아 중립평화 체제와 너무도 그 커다란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강연의 반쯤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에서는 그러한 그 국제 정세의 변화라기보다는 급변이라기보다는 이런 말을 전문 용어로 쓰고 싶지 않겠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또는 보다 일상적인 용어는 판이 달라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강연의 반 정도 그 시간을 투여하고 나머지 반을 그 본론 중립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1부 급변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인데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지정경학적 판도라 상자. 보통 지정학적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도를 놓고 그냥 순 지리만 볼 때 지리학적인데 그 지리에 정치의 문제가 특히 국제정치의 문제가 얽혀 있을 때 지오폴리티컬 지정학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지정학에 가장 문제되는 지역지 세계 여러 군데 요새 지금 전쟁 벌어지는 곳들 중동 지정학적 문제들이죠. 우크라이나도 사실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묘하게 러시아랑 서방 세력의 중간에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국제정세. 팔레스타인 마찬가지고요. 한반도 그 어느 곳보다도 지정학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20세기 국제정치학자들은 그 지정학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최근이란 뭐 어느 때라고 할 수 없고 2010년대부터 시작됐고 이 코로나 이후 급격히 경제적인 문제가 이 지리에 지정학에 겹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학자들 사이에 경제까지 정치와 지정경학적 문제가 크게 판가리로 벌어지고 있다. 저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을 썼는데 판도라의 상자 그리스 신화에 아시죠? 뚜껑을 한번 열었다가는 뒤로 돌이킬 수 없이 문제가 커져버리는 굉장히 극단적인 말이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지금 전 인류는
세 개의 판도라 상자를 열리는 걸 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아주 장기적이라면 50년, 100년을 얘기할 텐데 기후변화라는 판도라 상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몰라요. 과학자들은 뭐 어떻게 1.5도를 어떻게 잡으면 뭐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인류의 멸절이 될지 그 향방을 모르는 그런 기후변화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얘기가 너무 지금 제가 이거를 15장을 말하는데 제 주어진 시간에 하려면 3분 안에 한 장씩 해야 돼서 좀 약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정경학적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서론격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급박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입니다. 그것은 1945년에 일관되고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입니다. 지난 70년 동안은 물론 한국 전쟁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 유지입니다. 왜 긴장을 유지해야 되느냐는 다음 조금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하는 상황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긴장 유지인데 이제 충돌을 유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낌새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충돌 유발이라는 것은 아무리 약해봤자 뭐 연평도 포격 사건 뭐 그 정도, 근데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에는 국지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지정학적 상황상 이 국지전을 안 끝나고 전면전은 서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핵전쟁의 가능성. 아무리 시간이 없어 그 얘기를 해야겠네요. 한 달 전 미국의 유수의 정치 잡지에 한 해군 제독이 기고를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고입니다. 보통 우리가 군에서 제대를 하면 군사 기밀을 지켜야 되고 또 군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제 수능적인데 미국 태평양 사령부라고 그러지 제독님 계시는데 미국의 태평양 군사령부가 총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죠. 거기에 부사령관이에요. 근데 그분의 부사령관이고 원래 직책이 없잖아요. 맡은 게 그 사령관 유고시 뭐 이럴 텐데 이분은 직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태평양 괌 기지를 포함한 태평양 기지의 핵 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 유력한 폴리티코지라는 유력한 정치 잡지에 쓰면서 내가 다 말은 못한다. 어떻게 군사 기밀을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핵 반출이기 때문에 핵이라는 게 저는 모르지만 수많은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전쟁사에도 데프콘이라는 게 있어. 뭐 3단계, 2단계, 1단계 해서 그때마다 이게 매뉴얼이 다 있어 착착착 해나가는 게 있습니다. 핵은 오직하겠어요. 여러 단계 있고 마지막에 대통령 혼자 눌러도 안 되고 다른 스위치랑 연결하고 굉장히 복잡한 단계인데 아마 최대의 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이분이 핵 반출을 담당한 부사관이 큰일 난다 한반도. 큰일 나기 직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대통령이 단추만 누르면 되는 단계까지 온 거. 그때까지 다 반출이 뭐 사이로를 뚜껑을 연다든가 뭐 이러한 그 걱정을 했습니다. 한두 달 전에. 네. 그 정도의 긴장을 넘어서 곧 충돌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한마디로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는 최고조의 전쟁 위기에 있다. 그다음에 보다 장기적으로 왜 한반도에서 전쟁이 확 실시되는가? 너무 처음부터 무서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전쟁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전쟁이 위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확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제 표현에 의하면 대륙 지각판과 해양의 지각판이 즉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지정경판이 충돌합니다. 지리학적 지각판은 우리가 일본 열도에서 만나죠. 대륙판과 열판.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일본 맨날 지진 화산에 고생하는데 이 지정경학적 지각판은 바로 한반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여태까지 고생하고 있는. 근데 이것이 맨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지진이 아무 때나 안 나잖아요. 근데 막 다 같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완전히 두 힘이 대륙과 해양의 두 힘이 부딪혀서 급기야 이제 터져 오르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대치 상태가 아니고
터져 오르려고 하는 북을 끓고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약간 거의 서론을 우리 사무총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한반도가 미국의 패권 유지, 1945년 이후에 형성된 70년 이상의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팍스 아메리칸의 패권 유지의 마지막 교두보로 우연인지 필연인지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의 일관된 2차 대전 이후 일관된 정책은 태평양 선에서 대륙을 봉쇄하고, 봉쇄라기보다는 공세적으로 대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소련이 있었지, 그건 90년에 멸망시키고, 그러나 중국이 뭐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로 오니까 이 급해져서 쿼드라든가 이런 태평양 포위망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실패했습니다. 특히 쿼드는. 왜냐하면 거기다 인도를 넣었는데 인도가 완전 중립 정책을 쓰기 때문에 쿼드는 실패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 이제 언론 같은 데서 너무 일방적으로 보도하니까 푸틴이 침공에 들어갔죠. 근데 침공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서방의 약속, 독일 통일 때 약속을 나토는 1인치도 1cm도 동쪽으로 가지 않겠다 해놓고 지금 동구권의 모든 나라를 나토에 가입시키고, 급기야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려 하니, 우크라이나가 뭡니까?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러시아의 턱밑입니다. 옛날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갖다 놓으러 가자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했죠. 턱밑. 여기서 또 잠깐 얘기할 건, 우리나라의 그 역사 교육과 언론 얼마나 일방적이냐면, 소련이 쿠바를 미사일 갖다 도발한 걸로 돼 있죠. 맞습니다. 역사적 사실인데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보다 이전에 미국이 터키가 나토 가입국입니다. 터키에다 미사일을 먼저 갖다 놨어요. 러시아의 턱밑입니다. 그러니까 보복 조치로 쿠바에 갖다 놓으려고 한 거예요. 보복이라고 대응. 3차전이 일어날 뻔했는데 케네디의 결단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가 되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토의 그 신무기들이 와서 러시아 바로 턱 밑에서, 모스크바 턱 밑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최신 무기가 배치되고, 푸틴으로서는 안 들어가서, 푸틴은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전쟁을 일으킨 건 잘못이지만 원인이 어디 있었냐? 미국이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확대하면 무서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이 묶였습니다. 지금 현재 동지 중에 미국의 항공모함 2척, 헬리콥터 수직 이착륙기 항공모함 2척 포함 항공모함이라면 전함 구축함 100대가 모였습니다. 미군 최신의 함대 100척. 이것은 2차 대전에는 어느 작전에도 없었던 역대 최대의 해군력, 최동ling 계시는데 제가 아는 척이 죄송합니다. 역사상 최대의 해군력 동원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플랜 토닥토닥인데 왜 그렇게 가느냐?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3차 대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을 완전히 경제 봉쇄를 하려고 했죠. 디커플링. 그런데 나랑에 부딪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아펙 회의에서 얼마 전에 한 2주일 됐습니까? 시진핑이 와가지고 바이든이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니고 위험을 좀 감소시키자, 디리스킹이다 한 말 물러섰어요. 이 말은 다 미국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 어디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한반도입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 유지의 마지막 교두보예요. 전쟁 전야라는 말, 제가 여러분이 아는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 나열하겠습니다.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지금 동해, 주로 동해인데 삼국, 갑자기 일본이 끼어들어서 외국에 못 나가는 일본 해상 자위대가 같이 끼어서 어마어마한 강도로, 여태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수시로 있었지만 그 해군력이 동원된, 해군 공군력이 동원된 어마어마한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조선은 연일 성명을 내는데 그 성명 물론 험한 소리로 너희가 더 맛을 봐냐 몇 배로 갚아주겠다 험한 소리를 하지만 그 성명의 기조를 보면 절박합니다. 우리 전쟁하기 싫어.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지 말게 하면 공멸이니까 우리 질 줄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가
핵을 선제 공격할 수밖에 없어 이 말까지 합니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저는 북한을 지금 옹호하자는 얘기 아니라 그 절박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군 관계자도 계시지만 군사 훈련이라는 게 전 강화도에서 한번 미국의 죽음의 백조가 강화도에서 교동 돌아가는 걸 봤어요. 5대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한미 뭐 프리덤 가이드인가 그런 건데 프리덤인가 그러니 휴전선 직전에서 급 우회전에 돌아와요. 그 말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그 5분 평양 날라오는데 어느 날 연합훈련 하다가 어느 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틀고 있지만 북한은 절박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한 2주 전에 국방장관이 동시에 방문했는데 미국이 원래 국무부와 국방부는 세계 전략에서 충돌이 많은 데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방부가 좀 매파하면 국무부가 비둘기하고 수시로 충돌하는데 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두 장관이 동시에 뜨는 이해는 없습니다. 세계 문제 해결에서 심각한 논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언론에서 듣기로만 지난 서너 달 동안 두 차례 이상인데 군 사병의 정신교육을 강화하라. 물론 이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군 동수권자가. 그러나 뭔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급기야 어렵게 이뤄낸 9.15 군사합정이 부분 폐기지만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를 재활성한다. 유엔사는 6.25 때 쓰던 군대본부가 사실 불법적입니다. 유엔이 유엔사를 구성한 적이 없어요. 미국이 혼자서 유엔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엔이 공식적으로 그런 조직은 없다. 유엔사 깃발 그거 불법이다. 그런데 그것을 재활성화한다는데 덧붙여서 거기다 일본군을 참여시킨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대북 비라가 불법 법률을 만들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대법원에서 합헌으로 났습니다. 대북 비라는 그 NED라고 미국의 그 CIA 그 구속 단체인 민주화 기금에서 돈이 나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 돈 받아가 뿌리는데 저는 여기서 장담합니다. 적어도 내년 총선 전에 적어도 총풍은 있다. 왜냐하면 비라가 가면 북한이 고사총을 쏠 테니까요. 총풍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풍만 이건 총풍은 확실한 거고 그게 최소한인데 그 이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전략을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제가 이 강연을 했다면 이렇게 급박하게 안 하는데 2023년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왜 한반도 이렇게 애초에 분단되고 전쟁 상황적 대치가 계속되느냐? 자, 뭐 긴 얘기지만 시간 내서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는 네오컨서버티스트. 원래 컨서버티즘 보수주의는 미국의 보수주의는 불간섭주의입니다. 몬로 대통령이 19세기부터 우리는 바다 건너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미국의 보수주의예요. 그런데 왜 네오란 말이 뭐냐면 보수주의자인데 간섭을 하자겠다는 거예요. 그게 45년 이후에 시작됐어요. 사실 1차 대전 참전과 2차 대전 참전이 간섭주의입니다. 바다 건너 일. 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참전을 했다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2차 대전을 계기로 완전히 그 네오콘이 세계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패권을 장악했다. 그 거슬러 올라가는 사실 1939년입니다. 1차 대전도 어렵게 유럽 전선에 미국이 참전했지만 크게 이득을 봤죠. 왜냐하면 전쟁 비용을 채권을 다 유럽에 꽂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은 토닥토닥 육군이 싸우는 전쟁인데 2차 대전은 어마어마하죠. 육군과 뿐 아니라 공군, 해군의 그 무기들의 양을 한번 보세요. 그 가격이나. 39년에 미국의 네오콘들은 이 기획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미국 국민들은 2차 대전이 39년에 독일의 침공으로 유를 발발했을 때 남의 일입니다. 바다 건너.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징병제도 없고 뭐도 없고 전쟁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는데 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인비테이션 셀이라고 초청했다. 해군 제독이 계시지만 항공모함이 그 한 채가 달랑 훈련을 받아야 나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호위함이 없이 진주만에서 항공모함은 다 빠져 있었어요. 당시
호위함도 없이 그까지 전함, 아리조나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만 항공모함은 그대로 살았어요. 세상에 그런 기동을 노리는 없습니다. 어쩌면 일본이 해서 그날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것은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선전포고를 하자 일반 미군의 젊은이들이 징병수 앞에 줄을 섰어요. 그놈들 내가 가서 죽이겠다.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39년부터 미국의 내어컨트는 이걸 부탁했고 44년에 전쟁을 다 이겨낸 판에 향후 전후 세계 질서를 어떻게 짤 것인가. 2차 전쟁 때 얼마나 재미를 봤습니까? 군수산업 돌아가는데 전 국민이, 그리고 여성 노동 인력인데 여성들이 공장에 가서 포탄을 만들었어요. 미국 여성사에서 획기적입니다. 여성들이 월급을 받아요. 회고단들이 있습니다. 월급 받는 날 막 식료품으로 달려가는데 그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행복감이 말할 수 없었대요. 근데 2차 전쟁이 끝나서 이게 이런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군수공장을 못 돌리는 거예요. 기획을 짰습니다. 군수공장도 군수공장이고 평시에 국방을 해놨는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국방을 다 해제해서 군인을 다 집에 보내고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대폭 줄었죠. 이것을 지속시켜야 될 전후에도 지속시켜야겠다. 그러려면 전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전쟁은 누구랑 하냐면 악마랑 하는 거죠. 자유주의인이랑 뭐 악마가 있어야 되는데 드디어 찍었어요. 공산주의라는 게 있다. 하나 부산 여기 시민단체에서 최근에 나온 김철민 감독이 워 아메리카라는 그 공동체 상영을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져졌어요. 왜 터졌는지 물론 우리 공식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또 김일성의 친이로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김가수 박사님이 진짜 책에 자세히 있는데 어쨌든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우선 국방 예산과 국방 예산이 4배, 5배가 늘었습니다. 졸지에. 그리고 상비군을 징병제는 상비군을 미군이 200만 이상 갖게 됐어요. 즉 그 네오콘들의 기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한국 전쟁이 우연히 발발했다. 김일성의 야욕으로. 그래서 미국이 구해주려고 와가지고 구해주려니까 군인이 있어야 되고 미국 국방 예산을 늘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유를 지켜주긴 남의 나라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국방비 늘려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공식 교과서들이 얘기했습니다. 너무도 고마운 은인입니다. 그건 교과서 얘기고 지금 얘기는 우연의 일치인지 기획했는지 미국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국방 예산을 확보했고 군수산업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워아메리카를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은 260년 역사에서 230년을 전쟁을 하고 산 나라고 특히 2차 전쟁 이후만 해도 여러분의 기억대로 베트남 전쟁 60년대 70년대 가운데 중동 전쟁 미국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일으킨 전쟁 80년대는 미국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신무기를 개발해서 소련이 그것 따라오다 목표사 혼자 망해버리고 90년대 드디어 박스 아메리카라가 단극 세계 질서가 형성이 되고 2000년이 되죠. 10년 죽입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무기 재고가 이만큼 쌓여서 창고가 넘쳐 흘러요. 이걸 소진해야 됩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이 폭탄 쓴 거 아시죠? 태평양 전쟁 때 쓴 모든 폭탄의 합보다 많은 양을 북한에다가 그냥 융단 폭격으로 폭격이 아니라 갖다가 이렇게 덤프한다 그러나요? 쓱 갖다가 이렇게 버렸어요. 2000년 때 또 10년 지났습니다. 아프간 전쟁 일으키고 이라크 전쟁 일으키고 이제 여기서 아이젠하워 얘기를 해야겠는데 아이젠하워가 1953년에 공화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주당으로 쭉 하다가 아이젠하워가 53년 이제 52년에 선거인데 미국 국민들 특히 어머니들 아들 군대 보낸 어머니들 한국 전쟁에 3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사망자만. 2차 대전 전쟁 다 끝났는데 이게 웬일이나 왜 남의 나라 전쟁 가서 우리 아들들이 죽어야 돼. 국민들이 신문이 났는데 아이젠하워가 공화당 후보로 나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1번으로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 그것 때문에 당선된지 모르죠. 당선됐어요. 진짜 되자마자 한국 전선으로 날라왔습니다. 날라와서 54년 7월에 정전협정을 성사시켰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 직전은 아이젠하워가 나토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게 군인들 2차 전쟁 시작할 때 소장이가 그랬나요? 전쟁이 있으니까 이 웨스트 포인트 나온 장성들 별이 막 올라가죠. 아시아는 제대할 때 원수입니다. 원수. 마샤 별 4개, 별 5개라고 합니까? 제일 신나죠 군인들이 전쟁이 있으면. 근데 아이젠하워는 그렇게 출세한 사람인데 대통령 8년 했습니다. 8년하고 61년에 은퇴가 그 임기 말에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은퇴 연설이라는 게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얘기는 몇 마디 중에 너무도 놀라운 얘기, 당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겠습니다. Military Industry Complex를 조심하라. 군과 산업 복합체를 조심해야 된다. 미국은. 대통령 8년 기간 동안 아까 그 네오컨들이라고 한 미국의 그 정책 기반을 하버드 예일 대학의 그 국제정치학 교수진을 해서 장악하면서 미국 금융계 산업계를 장악하는 정부 관료로 들어와서 대통령 국가안보실 보좌관이 되고 이 사람들 하는 짓을 보니까 대통령이 앉아서 보니까 이게 미국을 큰일 날 일로 가겠다 하면서 MIC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조심하라고 갔는데 뒤에 이어서 케네디가 됐죠. 근데 밑에 부하들은 안보실 보좌관은 베트남전을 일으켜야 된다는 케네디 거부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케네디는 암살됐어요. 누가 쐈는지 아직도 모르고 오스왈드가 쐈지만 누구한테 사주를 받아 쐈는지 아직도 모르고 존슨이 뒤에 이어서 베트남전 하자마자 한 일이 베트남전 들어가는 거죠. 통킹만 사건이라고. 그건 우리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베트남 포를 미군 함정이 맞았다. No. 진실은 미군 함정이 먼저 쏘니까 거기서 응사한 겁니다. 그 미군 배는 맞지도 않았어요. 비습당했다.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아까 남은 포탄 베트남 포탄 뿌린 거 아시잖아요. 네이팜. 네. 전쟁 없이는 못 사는 나라라 전쟁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끔찍한 사실을 이번 상황은 학자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포링 어페어즈에.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누구도 주목을 안 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러한 세계의 악마를 만드는 전쟁 체제를 상시적으로 만드는 것을 내인전 체제라고 합니다. 소련을 악마로 선정해놓고 무기를 늘려가는 거죠. 핵무기부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발이 되냐면 46년까지는 미국과 소련은 동맹국이었습니다. 그죠? 2차 전쟁은 같이 싸운 동맹국 아니에요. 그 한반도 문제를 두고 서울 덕수궁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죠. 급기야 그 결렬을 내면서 미국이 결렬 낸 셈입니다. 박정원 와서 드디어 냉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획이 어떻게 시작됐냐? Foreign Affairs라는 미국의 그 잡지가 있습니다. 그 관변 잡지죠. 정치학, 국제정치학 잡지입니다. 가장 유명한 건데 세상에 이런 논문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 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논문에 미스터 X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지 캐남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미국 국무장까지 하세요. 모스크바 대사도 하고 나중에 국무장까지 하고 바로 이 신냉전 체제를 다 기획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가 팽창하면 반공주의로 막아야 되는데 만약 이걸 못 막으면 도미노처럼 도도도독 쓰러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 소련을 컨테인먼트 둘러싸야 된다. 이 원리를 세운 거고 우리 그거 많이 배웠잖아요. 베트남 정도 베트남이 이제 도미노로 도도도도도 이걸 기획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기획이 47년인데 50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공산주의의 침입으로 한국 전쟁이 나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오늘날입니다. 재작년입니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게 어제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 Foreign Affairs랑 그 자매지라고도 할 수 있는 똑같은 성격의 폴리티컬한 잡지가 있습니다. 국제정치학. 거기에 너무도 데자뷰인데 며칠 전 만입니까? 익명이라고 저자명을 표시하고 단지 뭐라고 그러냐면 가로치고 전직 고위 당국자. 저는 어떤 놈인지 압니다. 그 놈이 오늘 아침 뉴스 보신 분 뉴스에 나왔어요. 사실 캠벨의 놈인데 국가안보보좌관 캠벨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틀렸다. 또 압박만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숨어있던 캠벨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변호하는 뉴스가 바로 오늘 아침에 떴습니다. 그 놈이 쓴 논문이 왜 그 놈이라고 그러냐면 바로 한국을 전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중국을 미국 패권 질서에 편입시켜야 된다.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방안으로 유명한 단어
미국과 중국은 디커플링을 했다. 우선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얘기 아시잖아요. 뭐 반도체가 어떻고 뭐가 못 들어가고 어떻고. 그러면 이거 뭐 수학의 대칭식이 성립하는 모르지만 이게 결국은 한국 전쟁인데 결국은 뭐겠냐 이거예요. 이게 중국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한반도인데. 한국 아까 제가 은인이다 그랬죠. 교과서적으로 미국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사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불쌍해서 구해줬을까요? 그 미국 네오콘의 그 학술적 그 할아버지랑 하시는 나도 국무장관도 했고 뭐 국가안보보좌관단 브레진스키라고 있죠. 유명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미국에 이 계열이 있어요. 이 국제정치학에서 세계의 팔자는 계열인데 대개는 하버드나 예일 대학 국제정치학 교수인데 가장 먼저는 그 할아버지는 한스 모간토라고 있고 세계 세력 균형에 대한 유명한 저서를 썼고 그 제자뻘이 엊그제 잡고한 헨리 키신저입니다. 하버드 대학 역사학 교수였었어요. 국무장관으로 나오기 전에 발탁되기 전에 그 밑이 브레진스키입니다. 근데 우연일까요? 셋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운 교수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아까 사회학자 교수들이 그 밑에 가서 학위 따와가지고 아까 한탄하시는데 왜 와서 맨날 같은 소리만 하고 미국 나가는 소리 못하냐. 자기 할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와 학문적 개념 안에서만 논문을 쓰는 겁니다. 용감하지 못해서 미국 이런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생 배운 게 이들이 짜놓은 판에 있는 그 개념 논문이라는 건 어떤 그 개념 틀이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그걸 넘어서서 못 쓰니까 그 손바닥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들의 자식 손자들입니다. 브레진스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계에는 거대한 체스판이다. 장기판. 그 자기네가 장기를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교를 해보겠어요. 한국은 뭐였었냐? 그들이 노는 장기판에 쫄 있잖아요. 쫄. 우리 졸 치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떨 때 졸이 무섭습니다. 입궁을 해요. 어떨 때 장군도 부릅니다. 졸이. 한반도가 그거에 지금 북한 찌르고 중국을 찌르고 들어가는 장군 졸이에요. 근데 죽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졸이 죽고. 그 다음에 상대방 저 한나라 초나라 뭡니까? 그 병이 죽고. 북한 남은 쫄 병이에요. 근데 이 말이 저 비유가 아니라 이 거대한 이데올로들은 그렇게 지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체스판이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네. 너무 심각한 거. 올해 맺어진 캠프 데이비드 미이란 삼국 전 준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동맹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한국 정부의 입장도 있고 또 미국의 입장, 이중적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동맹이라는 말 안 하는데 어떠한 동맹보다 강하게 그 하부 장치를 통해서 하부 장치를 오늘 뉴스네요. 미희란 외무장관, 국방장관 회담 내년에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의 보완책으로 삼국 자기는 뭐 협상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동맹입니다. 우선 삼국 동맹으로 결실을 맺었는데 원래 유엔사와 전시작전, 유엔사 형체도 그 불법 단체인 유엔사와 또는 한미동맹이 한 전시작전권 대폭은 3단계 이상이면 또 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돼 있었는데 이제 삼국 동맹으로 완결이 됐어요. 이 얘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한미동맹이 미국에서 표현할 때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 특히 태평양 전략의 린치핀이 뭐냐면 우리말로는 축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저 여다지 문짝 열 때 그 경첩이라고 합니까? 경첩 보면 핀이 있죠. 그게 린치핀입니다. 그걸 쏙 뽑으면 어떻게 돼요? 문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한국을 중시해요. 한국을 예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미동맹 없이는. 미국의 린치핀이에요. 삼국동맹 맺었을 때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그렇게 정말로 우리 표현으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내 임기사상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연속 미국 조야에서 터져나오는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대한 평가가 70년 내에 최대의 일을 이루었다. 왜 그렇게 미국에 중요한가 이것이? 보세요. 한미동맹 맺었죠. 53년에 물론 이승만의 요청으로 되어 있지만 미국이 다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51년에는 일본과 또 45년에 항복했지만 아직 강화조약을 안 맺었습니다. 그래서 51년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불러서 강화조약을 맺었는데 전범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좋은 대우로 맺었습니다. 물론 이면적으로 자민당 정부는 완전히 종속적으로 만들었지만 독일이 당한 거에 비하면 전패국으로서 완전히 다시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미한 동맹, 미일 동맹 됐는데 아까 44년, 39년부터 시작한 미국의 세계 전략구도에서 태평양 방어선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삼각형 구도란 말이에요. 즉 한일이 비었어요. 70년 내 수건 상황입니다. 올해 캠프 데이비드에 우리가 잘 훈련받은 사병처럼 자동으로 앉아 일어서 자동으로 갖다 바쳤어요. 드디어 70년 미국의 수건이 태평양 전략의 수건이 해결이 된 겁니다. 삼각동맹. 이 삼각동은 어디를 찔러요? 대륙을 찌릅니다. 이제 그 얘기 드립니다. 삼각구도 70년 수건이 완성이 됐고 다 좋다 이거예요. 미국의 삼각동맹 완성해서 자유우방, 자유민주주의 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진짜 심각한 얘기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러 저보다 그 선배 또는 학식이 많고 연구를 많이 하신 사계에 계시는데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제가 엮어낸 얘기고 굉장히 절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북 디카플링 원래 중국 경제봉사에 쓴 말인데 그거는 이제 디리스크로 끝나버린 얘기고 그 용어를 차용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디카플링 뭐냐면 우리 전구 담아 이게 소켓에다 딱 하면 이게 커플링 아니겠어요? 이거 빼는 게 디카플링인데 남북이 영구 분단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북이나 남이나 다 지금 이 단체 다 통일입니다. 물론 먼 어려운 일이지만 통일이라는 정서는 민족 통일의 정서는 변함이 없었는데 자, 저 북한에 안 갔다고 들은 말 없습니다. 조선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김강수 박사님도 계시고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동안 지난 50년간 남북 간에는 수많은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의미를 특히 2000년 6.15 선언 등등 18년 판문점 선언 중요한 숫자도 있는데 여기서 변치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남과 북이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민족 공동체를 유지한다. 그리고 뭐 통일을 향해 간다. 이게 변치 않았어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조선의 절실한 요구는 체제 보장입니다. 우리 경제가 쌀이나 주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체제를 보장해달라 이게. 그 북미 수교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미국은 될라 그러면 번번이 외면하고 외면이 아니라 방해를 했습니다. 될라 2000년 남북이 잘 되다가 하니까 방해하고 아니 91년에 부터도 잘 되려고 하니까 북한이 핵 개발 그러니까 제네바 협약 94년에 맺어서 해준다고 해놓고 다시 다 파기해서 북핵을 개발하게 만들었잖아요. 오히려 미국이. 왜 만들어요? 악마가 있어야죠. 북한 핵 개발하고 거축증이 되면 미군이 뭐 이렇게 한반도에 많이 와 있어야 돼요. 만들어준 겁니다. 북핵을. 제가 책 속에 이런 자리에 생각했는데 여기 우연히 오늘 토론전은 이 조선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략 일독을 권합니다. 전략국가 조선. 여기 보면 조선의 입장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 공대 정치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우리 부산 우리 민족 서로돕기 6.15 실천 다 어떤 전제에서 움직이냐면 북과 남이 공의 민족 공동체 정신을 유지하고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까지 믿고 계시죠?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일단은 물론 복원을 해야겠지만 어떻게 끝난가 보죠. 올해 7월입니다. 몇 달 안 됐죠. 김여정의 입에서 그다음에 뒤이어서 북한의 뭐 외무장관 경보 하여튼 그 장관께 계속 나오는 말인데 처음에는 따옴표 대한민국을 최초로 한국 전쟁 최초로 호칭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따옴표도 안 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이걸 보고 야 북한이 이제 굴복했나 보다.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 안 할 수 절대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따로 놀지. 그래 너 대한민국 놀아. 나는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물론 대한민국을 호칭한 건 남북 양국 체제를 인정한 겁니다. 최초로.
왜냐하면 모든 1990년 기본 합의서 등등에 의하면 우리는 통일을 향한 특수한 남북 관계로서 서로 국가가 아닌 걸로 돼 있었는데 드디어 양국체도 인정했는데 그 인정은 소극적 인정이에요. 그럼 적극적 인정이 있을 텐데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 길은 뭐냐? 영원한 민족 분리의 길이다. 여태까지 그 민족 공동체 정신을 떠나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2019년 이전부터 조선은 부단히 미국과 접촉했습니다. 클린턴 때도 접촉하고 카터 대통령하고 하는데 다 미국이 다 되면 항상 뭐 경수로 준다고 했다 망가뜨리고 뭐 계속했지만 통비 봉남 해가지고 조선의 최대의 목표는 북미 수교예요.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라 그 말입니다. 국가가 수교를 했으니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체제 안전 보장인데 누구한테 해달라는 미국한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즉 해양을 향해서. 그럼 왜 뒤에 저 형님들 계시는데 소련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6.25 때 도와준 중국도 있고 그런데 왜 미국한테 구걸은 아닙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남이 볼 때는 해주세요. 우선 이 전략국가 조선에도 나왔지만 북한은 대단히 자주적인 국가입니다. 우리가 뭐 중국 사람 중국 외교관들이 북한 말 안 듣는다고 혀를 차요. 절대 이런 표현 사석에서 밥 먹을 때 그 저 중국의 그 외교 관계자랑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북한이 이제 개발하려고 그럴 때 야 좀 그러지 마 하고 탁 때린대요. 그러면 형님이 우리가 탁 때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얘인데 북한은 탁 때리면 고개를 탁 쳐든대요. 이 자식 봐라고 이제 더 세게 때리면 더 빳빳해진대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 이렇게 헛자존심인지 모르지만 자주적이고 국시에 반영이 돼 있고 저 주체 사상까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소련에서 굉장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리를 두고 미국과 심지어는 김정일 때입니까? 그 국무장관도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다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저 북미 수교하면 남한에서 미군 철수하라고 안 그랬다. 너희들이 중국에 대한 입장하니까 심지어는 원산 지역을 내주겠다. 미군 기지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요. 미국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잘 돼서 뭐 싱가포르 갔다 잘 돼서 하노이에서 다 하기로 했잖아요. 간단합니다. 미국의 체제, 북한 체제 인정, 북미 수교 하면 핵 놓겠다고 그랬어요. 그날 아침에 사인만 하면 돼. 원래 대통령 회담이라는 것은 뭐 거기서 뭐 할 것 같지만 그냥 사인하고 사진 찍는 거고 뒤에서 다 해놓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하노이에서 옆에 그 유명한 네오콘의 그 꼬봉입니다. 볼턴이라는 놈. 그 지금 퇴직해서 자서전을 발간했는데 바로 1년 후에 거기다가 무지무지 자기 일생의 최대 업적으로 트럼프가 북한 다 인정한 건 내가 그날 아침에 그래서 상을 엎어버리고 나왔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 자서전에. 네오콘들이 왜? 북한 체제 인정하면 어떻게 전쟁 위험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미군 군 감축해야 되잖아. 이쪽 태평양 사령부를. 무기 공장 안 돌아가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여기 문재인 부산 관련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욕 먹고 있습니다.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까지 다. 욕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임기 동안에 2조 9천억인가요? 3조 무기를 샀어요. 그렇게 막 손을 들더니 내려와서는 스텔스기라고 얼마나 위험한 무기입니까? 스텔스기를 포함해서 한 대에 뭐 1억 불? 하여튼 1,000억 원인가 그래요. 1,100억인가. 제가 계산해볼게 현대자동차를 해서 500골씩 남은 다음 한 2, 3만 대를 팔아야 한 대 사오더라고요. 그거를 18조인가 샀어요. 욕 되게 먹었죠. 북한에서 욕 먹고 우리 진보세. 윤석열 집권 1년 만에 네? 문재인 5년 만에 1조 8천억인가요? 그 하노이회담이 결렬됐어요. 이해 8월에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마지막 친서를 보냅니다. 최후 통첩으로. 신청도 안 했죠. 9월 달에
굉장히 희화적으로 남쪽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눈밭을 가지고 하여튼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거기 다 남한에 보도된 말입니다. 올라서 세상이 놀랄 웅대한 작전을 이제 펼치겠다. 저도 그때 보고서 그 말 타는 거 보고서 좀 쇼맨십을 좀 넘어선다. 예? 봤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웅대한 작전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2021년 1월에 드디어 노동당 규약, 헌법보다 높은 규약을 개정했어요. 거기에 50년 동안 있었던 민족해방혁명과업을 수행하고 노동당의 목적이, 노동당의 당면 목적을 민족해방, 즉 남조선 해방 노선입니다. 민족해방혁명과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남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노동당 당원 목적에.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북한은 우리가 여기서 선전하는, 우리 그 보수정부가 선전하는 쳐들어오고 간첩 보내고 남조선 적화통일하고 그 목적을 노동당 규약에서 삭제를 했어요. 보도됐습니다. 우리 신문에. 더 무서운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단체 이름이 뭐죠? 우리 민족 서로돕기인데 정말 심각하게 저는 제기합니다. 그 당규, 더 자세히 듣다 보니까 당규 안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어구가 있어요. 이 조선반도의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는 걸 당규에 놓는데 우리 민족끼리도 삭제했어요. 이제 더 이상 디카플은 남한이랑 상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들어가지도 않지만 상대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의 말은 그동안 노동당과 그 지도자의 공식 명칭은 내세운 국시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고 세웠어요. 근데 최근에는 말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 민족이 아니라, 민족은 남한도 포함하죠.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그랬어요. 오직 조선만이 혼자 갈 길을 가겠다. 바뀌었습니다. 심하게만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부 북한은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 뭐 친선이야 맺겠지만 이제 같이 일 안 하고 따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디카플링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2달 전이에요. 지난 10월에는 푸틴을 만났잖아요. 블라스포스트 그 항공기지가 어디 근처에서. 근데 우리가 무슨 러시아가 포탄 있다니까 포탄 그걸 폄하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 이미 푸틴이 세워놨는데 신유라시아 대륙구도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패권 질서는 이 세계에서 끝났다. 이 삼국동맹 체제가 얼마나 위험하냐. 우리가 세계사 우리 전사를 아시는 분들 많은데 1차 대전 때 전쟁 원인 한마디로 동맹협상 체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동맹을 맺으니 그 대항에서 영국, 프랑스 원래 견원지간이 앙숙이 우리 한국, 일본 앙숙이듯이 그 다음에 러시아 노블 동맹이 있었는데 영불은 이 삼국동맹이 생기니까 앙땅꼬디알 친화협정이라서 협상체제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요만한 불똥 때문에 1차 대전이 된 거예요. 사라예보에서 그 저격 암살 사건, 황태자 암살 사건 불똥 하나만 튀면 그만큼 위험한 게 우리의 지금 삼국동맹 체제라는 겁니다. 이제 북한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그렇게 미국의 승인을 얻으려 하다가 드디어 돌아서서 대륙으로 갔습니다. 대륙으로 갔는데 도망갔다기보다는 그 웅대한 세상이 놀랄 웅대한 전력이 뭐냐? 러시아에 붙어먹자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에 유라시아 대륙구도에 붙고 또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제3세계를 다 아우르는. 그래서 새 판을 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놀랄 웅대한 구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절연하고 미국과도 얘기 더 이상 체제 승인을 구걸 안 하고 북한은 세계 159개국과 수교하고 있습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시적 삼각동맹이 두 개 충돌하죠. 삼각동맹 가지고 삼국협상이라고 얘기할 텐데 여기서 삼각동맹을 밀어 제낄수록 그 삼국은 달라붙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 관계가 소원해요. 우호적인 척하면서 그러나 이 삼각동이 밀어 제낄수록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쪽은 북한이랑 해서 상시적 전쟁 정서가 한반도에 있고 우발적 사건 하나로 전쟁으로 비유한다는 거죠. 1차 대전은 뭐 암살 한 방으로 해서 대포 쏘고 4년 동안 무슨 사람 죽었지만 우리는 전쟁 발발하면 결국은 우발적 충돌이 핵전쟁 되는 거예요. 그때와 상황은 다릅니다.
자, 세계사의 흐름을 보자. 지난 20년간의 흐름이고 이 코로나 근처로 급작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세계 학계에서 관찰자들이 급작히 결론을 내버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라는 결론. 뭐냐? 서방 유럽 및 미국의 제국주의는 끝났다. 좀 좋은 표현을 쓴 사람은 황혼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황혼, 저물어 간다. 우선 전 세계를 보죠. 최근에 아프리카 쿠데타 막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쿠데타 역시 군인들이 하는 겁니다만 그 전 정권이 군인도 쿠데타를 잡은 정권인데 미국 및 유럽의 제국주의들이 옹호한 세력이에요. 엄청 부패했습니다. 왜 그런 놈을 갖다 앉혀? 우리 한국도 경험했습니다. 전두환. 왜 갖다 앉혀? 거기는 뭐 광산 전막배 가고 심지어 요번에 쿠데타는 어딥니까? 가봉인가요? 자기 화폐가 자기 있는 화폐 발행량의 40% 프랑스 은행에 예치를 해야 돼 보증금으로. 근데 프랑스 예치금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지네들이 그 돈을 빼서 국제 보증을 마음대로 써요. 그런 식으로 착취를 해요. 그것을 뒤집어 엎겠다 해서 민족주의 쿠데타입니다. 이번 군인이지만 그게 중앙아시아 벨트가 지금 쿠데타로 다 서구 제국제 반기를 두고 있고 엊그제 나온 뉴스인데 그 나라들이 연방을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 이름이 다 원래 나라 프랑스, 영국이 줄 긋고 간 나라 아니에요. 그게 자대고 줄 쭉쭉 걷는데 중앙아프리카 연방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그렇죠? 그 다음에 중남미 가면 핑크혁명이라서 전부 미국의 브라질의 룰라부터 미국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깃발을 핑크색이니까 핑크혁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번 아르헨티나 이상한 놈을 집어넣어가지고 반대로 가고 있지만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새로운 개념 글로벌 사우스를 사우스란 뭐냐면 그동안 그 월러스타인의 국제 세계 체제론에 의하면 노스의 지구의 북반부에 그 선진국이 있고 남반구 후진국이 아니에요. 그 지배체다. 그때 사우스란 말이 나왔는데 아닌 게 지리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그래요. 그 사우스들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뭐를 중심으로?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북쪽입니다만 인디아, 차이나. 이 GDP를 지금 합쳐보니까 이미 서방 제국지 G7, 미국을 포함한 G7의 GDP를 능가하고 있어요. 물론 구매력 기준입니다만 2030년쯤 되면 명목 싸움은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워온, 우리가 경험한 서구 우월주의, 서구 지배주의, 미국 지배주의가 끝났어요. 경제적으로 우선. 브릭스가 더 커요. 수많은 20개 국가가 가입 대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한국만 한미일 삼각동맹이래요. 어저께 프랑스 유명한 디플로마트지 윤석열 외교 노선에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가했죠. 물론 계기는 엑스포 실패인데 그게 단순히 엑스포 유치 실패가 아니라 한국 외교의 방향이 엉터리다. 5분 남았어요. 네. 4분 남았어요. 이 얘기를 한 번에 얘기하려면 그동안 미국의 단극 질서에서 다극화 질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건 또 책 한 권 소개하는데 한미동맹을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했다. 최근에 나온 책 벌거벗은 한미동맹. 부제가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한 이유. 일독을 권장합니다. 설명을 길게 못하겠고 여기서 제가 마지막 될 것 같아 불편한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 서로 돕기부터 우리나라 통일 평화 운동단체가 수백 개가 넘는데 제가 관찰한 바 공통적인 상황이 뭐냐면 정서적 민족주의, 통일지상주의에 너무 기대했다. 근데 상황이 변했다. 더 이상 민족 공동체 정서에서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 대전략의 변화가 있다. 빨리 이 고리를 끊어야겠다. 아니, 북한을 잡는 방법은 확실한 남북민족 공동체가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북한은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지금 건너는 중이다. 건너버리면 이제 끝난 건데 그거 잡는 방법이 뭐냐면 2부에 얘기할 바로 중립합니다만 오늘 그 얘기는 생략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고 지금 위기 상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국화 시대이고 여기 너무 2분 남았을 테니까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위기는 기회다. 이거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저는
그러한 전쟁의 위협을 듣고 민족의 자주적인 활로를 찾는 길이 뭐냐? 별의 순간이 내년쯤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별의 순간은 뭐냐면 미국의 단극적 질서가 중국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길지는 앞으로 몰라요. 그건 관찰자, 세계적인 관찰자는 모릅니다만 호각을 이루는 시점이 내년쯤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다 털리고 나가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미국이 자충수를 뒀어요. 아까 두 전쟁. 그래서 가장 딸리는 게 뭐냐면 군사비 국가부채가 달러 찍어가지고 공급했잖아요. 그 국가부채가 한계에 도달했고 오늘 또 뉴스인데 미국 상원에서 군사비 증액 거부했어요. 군사비도 한계에 도달했고 빚도 더 못 져요. 그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1980년 강대국은 해군으로 세계 제국이 되는데 그 군사비로 망한다. 그 역사다. 케네디는 미국은 예언을 안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들어맞고 있어요. 특히 해군 군사비로 망하고 있어요. 그럼 한 가지는 군사비고 두 번째가 기축통화의 동행들. 달러로 다 결제했잖아요. 기축통화라고.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루블, 리알, 위안화, 영내통화로 다 결제가 진행돼서 달러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국주의는 끝났답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 보면 이 군수자본이 옛날에는 공장 노동자를 만들었는데 이 금융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미국 서민들 빨아먹습니다. 미국의 양극화 지수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벌어져 있어요.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음 선거에. 자, 결론입니다. 바로 한반도 평화 정책은 별의 순간이 올 수 있다. 대륙과 해양서의 균형이. 그치입니다. 참고로 이분이 예언가는 아닌데 2001년에 한 말인데 가트이라고 세계적인 평화주의 학자입니다. 미중 패권의 균형 시점이 2025년이라고 예언했어요. 원래 2030년인데 내가 5년 당겼다. 왜? 그때 부시가 집권했어요. 2001년인데. 아니면 3년 있다 이라크 전쟁이 일으키더라고. 미국이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그 미국의 쇠퇴를 당길 것이다. 근데 이분은 25년인데 어떻게 그때예요? 따라서 비상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방안이 필요하죠. 다리를 건너가는 우리 조선 잡아서 우리 민족 공동체를 다시 하는 길을 찾아야겠는데 전쟁에서 평화하겠는데 그것이 바로 중립화이며 중립화와 동시에 남북 국가연합을 만들어야겠다. 코리아 국가연합. 이 2부 얘기인데 제가 서론이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건 다른 기회가 있으면 되고 서면으로도 돌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잡아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중립화 통일 방안을 얘기할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선비의 철학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인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반발자국만 앞서가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중립화 통일은 너무 멀리 앞서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군대에서도 무장 구보라면은 부대별로 구보라면은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가 속도를 빼기 위해서 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따라가는데 욕심 부리고 너무 앞으로 가면 군대가 다 쳐져버립니다. 다 나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사태를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립국가를 쭉 보니까 뭐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하듯이 중립국가도 쭉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약간 시기별로 이렇게 좀 다르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2차 대전 이전의 세력균형 시대에는 전쟁을 해서 땅을 뺏는 게 불법이 아니었죠. 도덕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국제법으로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였고 스위스가 뭐 잘 보존했습니다. 많은 중립국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되게 독일에 먹히거나 그랬는데 스위스는 잘 보존한 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 결국 독일이 이거 계륵으로 먹어도 그렇고 안 먹어도 그런다. 그래서 스위스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살아남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오스트리아 중립화를 굉장히 이제 비중이 높게 보는데 그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양극 체제는 뭐 제3세계 비동맹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체계가 있고 현재는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의 단극 체제입니다. 뭐 중국이 말씀하시기를 중국이 이제 부활해서 올라올 때 저도 한때 통일의병을 권민수와 같이 할 때는 항상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이전에 그 빈틈에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든 게 아닌가.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뭐 스위스는 제가 앞에 이렇게 예유지에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하고 똑같이 4대 강국이 점령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중립화로 통일하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 전부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죠. 자기가. 근데 거기는 해서 4대 강국을 납득을 시켰는. 예를 들어서 소련은 어떻게 납득을 시켰냐. 자, 니는 한쪽을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4분의 3은 이쪽에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립화가 안 되면은 너희하고 전쟁을 할 때 군사가 우리 쪽으로,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들어갈 것이다. 근데 우리가 중립화가 되면은 너희를 침략하는 군대가 우리를 땅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근데 마침 소련도 스탈린이 죽고 후르시초프가 와가지고 또 시기도 좋아가지고 소련 입장에서 맞거든요. 영국이나 프랑스는 오스트리아가 독일 편에만 안 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중립화를 인정하고, 그다음 중립화를 선언하고 10년 만에 1955년에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스트리아가 분단됐다가 통일됐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히 이거 현 정부 사람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구 주석은 그냥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하다 보니까 외국의 실정을 모를 수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처갓집이 오스트리아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공산당이 연정한다 그러면 안 해주는데, 이것은 뭐 일단 아마 미국이 라오스를 중립화로 인정한 건 라오스까지 저쪽에 돌아서지 않도록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미국이 인정한 걸로 생각되고, 아시다시피 중립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제국이 뒤에 그 별첨자료로 나오는데,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 불리한 쪽에서는 중립하자, 유리한 쪽에서는 다 먹으려고 안 된다. 뭐 서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뭐 고종이 중립화를 선언했지만은 강대국이 인정하지 않는 중립화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비동맹 3세계는 소련과 미국이 싸우니까 뭐 한편에 서봐야 하는데, 중간에 있으니까 표를 얻으려고, 유엔에서 표를 얻으려고 양국에서 다 존중을 해줬겠죠. 자기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 이익을 더 많이 한 거 아닌가. 반대로 우리는 중립화가 아니라 친미, 서독과 우리는 이제 친미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 서독이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어쨌든 간에 보수에서 얘기하는 현재의 실상은 우리가 뭐 친미 쪽에서 뭐 이 정도 된 거 아니냐. 뭐 그것도 사실은 저는 인정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권이 합의하고 국민이 합의하고 주변 강대국이들이 합의해주면 오스트리아 같은 중립화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스위스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한 중립이 아니고, 물론 뭐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달리는 기차에 의해서 중립은 없단 말은 비겁하게 숨어있지 말고 입장을 박해라는 의미에 쓰지만은, 저는 정말 달리는 기차에 중립은 없습니다. 한 표를 작아야 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신문 기사가 벤자민 버튼의 뭐 시계는 거꾸로 간다는데, 사실 우리 안보 시계는 저는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교전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19 군사합의가 폐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시간은 1953년 7월 27일에서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란 2018년 그 사이에 지금 그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스트리아처럼 중립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마저, 저는 정치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데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못하고 측은지심도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남북한의 현실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시아에서 자료에 보면은 한국 사람은 두 사람이 모이면 정당을 3개를 만든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네 정당, 내 정당, 합한 정당. 예? 정말 한국 정치는 정말 이렇게 중립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정치라고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경제나 사회나 이게 뭐 금방 바뀌는 건 아닌데 이 남북 관계는 대통령이 바뀌면 그건 확 바뀌지 않습니까? 이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문제는 정치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릿수로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10% 떨어졌다. 국민들이 야 남북과 대화하고 그러라고 하면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이 그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표를 따라가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 지금 통일에 대해서 별 반응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현재 보면은 뭐 가짜 평화? 전 정부의 그것을 가짜 평화라고 또 딱 문구를 보는 순간 그러면 당신들은 가짜 전쟁이야? 진짜 전쟁이야? 그럼 가짜 평화라도 한번 해봐. 그렇잖아요. 가짜 평화라도. 쇼라도 한번 해봐. 그것도 안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9.19 군사 합의를 명분을 도덕적 우위를 지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파기하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장 해진이 파기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어 놓고 인공위성 발사를 했다고 파기를 해. 그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했을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하면 북한이 파기하면 그거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뭘 파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대통령으로 국민투표로 됐으니까 뭐 좋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명분을 가지고 파기를 해야죠. 어떻게 군사 이성을 가지고 파기를. 그 다음에 북한이 반발할 걸 몰랐어요? 알고 있다 그러면 그나마 머리가 좋은 한수 위에 정치를 한 거고 내가 살짝 건드려 오면 북한이 반발할 거다. 그 정도 수를 보고 했다 그러면 그래도 뭐 좀 믿을 수 있겠다는데 저는 그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북한이 설마 북한이 객소리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간 건가. 저 그런 의미에서 좀 수를 좀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 중립화 통일을 말씀하셨는데 오컴의 면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컴의 면도를 가장 간단하게 답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통일, 뭐 6.15 뭐 공동선 뭐 통일 좀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중립화 통일? 그 중립화는 뭐야? 뭐 스위스식이야? 오스트리아식이야? 어느 식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자,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신이 있어가지고 신한테 소원을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도 어려운데 그건 하나 얘기해봐. 중립화 통일입니다. 두 개잖아요.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통일의 산을 먼저 넘을 것이냐 중립화를 먼저. 중립화를 넘고 나서 지쳐가지고 통일의 산을 못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일단 통일을 어떻게 논의를 먼저 해서 힘을 키우면은 그 외교적으로 중립화 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강대국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자주우지하는 게 미국입니다. 저 편이 아니다가 아니고 내 편이 아니다고 미국이 생각해버리고 손 좀 봐야 되겠네. 저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은 전혀 들어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경제 패권을 진짜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으면 돈을 주고 못 살 겁니까? 달러 사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달러에 의해 뭐 위안화나 이런 게 막 20, 30% 됐다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위안화가 좀 올라간다. 위안화율이 7%, 몇 퍼센트, 제 기억으로는 한 3, 4%도밖에 안 됩니다. 달러 사야 됩니다. 이 경제적 패권인데 미국 체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각오를 해야 된다. 제가 침입하라서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큰 각오를 해야 된다. 왜냐? 불가에서 말할 때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 하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뜨거운 물이라는 걸 알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뜨거운 물이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하면 어려들 손 담가버리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뜨거운 물이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 다 외워서 와야 되는데 제가 써놓고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립화가 균형 외교나 국익 외교 중심이라면은 저는 인도쯤이 가장
잘하고 있지 않는가. 그 위성락이라는 외교관의 신문 기고를 봤더니 중국이 이쪽 시간이고 미국이 이쪽 시간이라 그러면은 3시죠. 이게 12시가 치면은 뭐라고 이 신문에 표시했냐면은 미국이 3시라면 호주는 2시 반이다. 근데 호주도 노동당이 바뀌니까 2시 반에서 저쪽 좀 돌아갔습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일본은 2시다. 그 다음에 인도는 1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몇 시 방향을 취해야 되느냐. 정말 중앙에 12시 방향을 취해야 되느냐. 근데 인도란 나라는 코드에 가입한 것은 그 중국을 견제하니까 들어가 좋죠. 중국하고 얼마나 앙숙입니까. 그러면서 러 중에 동맹관계도 다 맺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산 무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미국 동맹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동맹이 조선시대 때 제조지금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미국을 친미 좋습니다. 반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용미나 숙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친미까지는 괜찮다. 우리가 미국, 그다음에 용미를 해야 되는데 미국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동맹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동맹은 수단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질문은 선통일을 말씀드릴 것 같고, 또 너무 또 기가 죽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밑에 시를 한 2개 적었습니다. 걸어가지 못하는 길을 나는 무리되어 간다. 그 다음에 나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너도 피고 나도 피면 온 풀밭이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발제 중에 임상희 교수님이 좀 아주 심각한 외부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걸 좀 바로잡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족하고 그러니까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북 입장에서 조금 이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를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진짜 북이 우리 민족도 포기하고 북의 조선을 인정한 걸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 인정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토론을 이어갈까 합니다. 북은 2021년도에 이제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주체 사상을 조금 세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 3대 이념으로 이렇게 국가 지도 이념으로 만들어내는데요. 그게 이제 이민이천, 자력갱생, 일심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북 체제가 성립한 이후 지금까지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국가 지도 이념을 구체해 왔는데 왜 이걸 풀었을까? 그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아까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을 썼을 때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내왔던 그 전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서는 것은 지금 이제 북이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국정 좌표를 사회주의 강성국가, 또 사회주의 문명국가, 또 전략국가 이걸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을 강조할 것인가 이 지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심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권한행위 시기에 주로 집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되면서 그때는 이 체제를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1심 단계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력갱생은 지금 최근에 아까 그 사회주의 문명국가, 전략국가, 또 사회주의 강성국가 이 시기하고 60년대 이렇게 또 병행해서 시대적 보면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이천은 마찬가지 1940, 50년대 8.1 종파 사건과 그리고 이제 반종파 사건 이때 그리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대적 자신들이 가야 될 시대적 좌표 속에서 어디에 무게 중심을 묶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민족에서 국가 제일주의를 맞다 해서 우리 민족을 폐기하고 국가 제일주의다 이거는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대한민국 표현이 이제 갖는 이제 의미도 아까 그냥 뭐 민족을 포기하고 뭐 대한민국 별개의 이제 국가를 인정하는 북은 그렇게 대한민국을 국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이유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북의 건국의 목적이 이 분단되어 있는 미제국의 어떤 식민지 발화되어 있는 이 조선반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북은 자신의 건국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북은 자신들의 어떤 노동당 강령이나 헌법에다가 거기 보면 이렇게 했죠. 주체혁명의 이익을 완성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혁명이 뭔가 하면 일제시대 때 해방되는 것 플러스해서 해방과 동시에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자주가 못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자신들은 이제 그 국가의 북조선이라는 어떤 건국의 목적이 이 자주국가,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가 못 되어 있는 남조선을 해방시켜서 북을 성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노동당 강령과 규약에 보면 여기 뭐 이렇게 그 토론문에 나와 있듯이 남조선에서 미군의 무력을 철거하고 평화체제를 보장하고 조국을 통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은 이제까지 1997년도에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 3대 헌장이라는 걸 채택하게 됩니다. 70년대 7.4 공동선언 그 원칙, 3대 원칙 플러스 고려인 방제, 80년대 고려인 방제 플러스 91년도에 채택된 민족 대단기 10대 강령. 이 세 가지 합쳐서 97년도에 조국 헌장 3대 헌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아직 폐기하고 있지 않는데 이거는 통일을 지상과학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김일성 주석의 미운이 통일입니다. 북은 아시다시피 어떤 의미에서 뭐 규약이나 당 규약이나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주석의 수령의 미운입니다. 그 유문이 이제 통일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단순하게 대한민국이라는 폰을 썼다 해가지고 북이 통일을 포기하고 별개의 국가로 가겠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오류인 것이고요. 그것도 오류는 우리가 아까 맥락적에서 보면 당시에 7월달에 김여정 부부장이 대한민국을 선포하는 격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인용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심각한 오독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그때 이제 8월 아마 27일 날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인데 동시에 썼던 표현이 괴뢰입니다. 그래서 남북을 괴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얼지 프리덤 물론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시대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괴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그 격가루라는 의미는 이제 중의적 표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플러스 괴뢰라는 표현 속에서는 이 남과 북의 어떤 민족성을 포기하고 이 미국에 더 약속되어 가면서 거기에 괴뢰가 되어 가는 이것을 굉장히 질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괴뢰화가 되어 가고 있는 남조선 당국을 질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맥락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 제가 했던 속에서 북은 태생적으로 북의 조선을 인정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뭐 토론되면 제가 토론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토론문에 와서 저는 이제 통일 문제니까 집중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뭐 토론문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는 중립화 통일 원리에 기초했지 않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 북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중립화 문제를 이제 김일성 주석의 발언과 그리고 이제 조국 통일 백문 백답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중립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 설명하고 제가 본 토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남과 북의 체제가 두 개의 인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특정 권력에 소속되어 버리면 당연히 민족 내부의 분쟁이 일어난다 해서 중립 노선을 결합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제 어쨌든 통일되고 나면 어쨌든 그런 강대국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특정 권력에 소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뭔가 문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세 번째 단락인가요? 대외적으로 중립 노선을 견지하여야 하며 친선과 호의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 협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중립 노선을 견지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게 뭔가 하면 친선과 호의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 협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립 노선을 견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중립 노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즉 통일됐을 때 우리하고 통일된 어떤 조선만주에 통일된 우리와 친선과 호의를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립입니다. 그래서 이 중립 노선을 중립화로 그러니까 등치하는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로 제가 좀 토론을 이어갈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왜 그러면 그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는 이 중립화 논리에 기초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 분단의 성격으로부터 우리는 이해를 출발을 해야 합니다. 분단에는 세 가지 개념이 엔드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분단, 체제분단, 그리고 민족분단. 국토분단은 해방과 동시에 나라가 부동산한 게 국토분단이죠. 45년 시기적으로 내가 보면 국토분단입니다. 체제분단은 48년에 남한의 당도선거 북에 이렇게 하면 48년에 체제분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민족분단은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국토분단은 외세 문제가 1순위입니다. 우리 민족의 원에서 된 게 아니고 외세 개입에서 분단이 되는 거예요. 자, 체제 분단에도 미군정 플러스에서 200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이라는 외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분단에도 한국전쟁이 내전으로서 제가 뭐 책에도 설명되어 있겠지만 통일전쟁이면서 국제전입니다. 국제전입니다. 외세 문제. 그러면 여기서 일관되게 강통되어지고 있는 문제가 외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통일 논리의 논리적 기초는 외세를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외세를 극복해서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민족 대단기를 우리 힘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6.15 공동선언이나 그 14선언, 그 평양선언, 9.19 선언 모든 선언에는 첫 전문에 뭐가 나와야죠? 우리 민족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민족 자주와 대단기를 그래서 그 원칙 그렇게 이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단에는 외세를 극복하는 것을 첫 과제로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대단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중립화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중립화 논을 끌어가는 것은 일단 대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통일의 이제 본질이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정의를 해보면 통일의 본질이 우리 전국적, 그러니까 남과 북의 전국적 차원에서 남과 북을 우리가 전국적 하니까 전국 차원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민족 대단계를 실현하는 것. 이게 우리 통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질은 아까처럼 분단의 성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우리가 찾아가야지 중립화는 여기에 방법론입니다. 두 번째 이어집니다. 중립화는 방법론인데 방법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중립 노선이잖아요. 중립 노선과 중립보다는 약간의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립화 노선에 치더라도 그 목적이 뭐였죠? 친선과 협조 관계를 하기 위해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이렇게 혼치시키면 이렇게 중립화 통일방안이 그러면 이제 오류가 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류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게 이게 또 보면 통일과 비핵화 논리를 결합시키고 있던데 우리 임상훈 교수님께서는 이 통일과 비핵화 이 논리의 승리는 가능하지 않는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비핵화 문제는 조매관계의 문제입니다. 즉 국가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그 통일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입니다. 자, 민족 내부의 문제와 비핵화 외부 그러니까 조매관계 문제를 이렇게 섞어버리는 것은 통일 문제의 논리 기초가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미사의 문제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 통일 문제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자, 이래놓고 이제 뭐 토론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돼가죠. 하나는 그러면 중립화 논리에 있지 않다는 저의 이제 반박인데요. 이에 대해서 임상 교수님 입장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선비핵화 후통일 이것은 가능하지 않는 성립 조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제동님하고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아직 통일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민족은 통일 방안 합의가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라는 2항으로 합의되어 있죠. 연방연합제. 이 통일 방안 합의가 있고 그 합의 그것을 통해서 실현되고 난 이후에 그럼 아까 친선과 세계적인 환경 속에서 친선과 협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외교적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통일 후중립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임상훈 교수님 말씀 속에서는 선중립 후통일로 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논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을 어떻게 또 전개해 가실지 이 세 가지를 제가 질문 드리면서 제 주어진 시간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동님과 이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자료를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제가 또
차후에도 많은 도움이 자료를 줘서 고맙고요. 일단 여러 가지 소소한 거 우선 박재동님이 지적하신 달러 문제, 지금 오늘 현재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달러 무역 달러 결제율이 46%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워낙이 뭐 100% 달러로 하고 있지가 않고 일부 유로에나 46% 어마어마한 그 패권인데 그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지상에서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루블로 기름 사라, 사우디는 리알로 결제하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거고, 인도는 중립국가 아니라 중립주의 정책을 쓰니까, 영구 중립국가라는 것은 앞에 영구를 꼭 붙이게 됩니다. 스위스처럼 영세, 그것은 항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은 중립주의, 핀란드 같이 그 중립주의 정책을 이번에 포기한 거죠. 중립국임을 포기한 게 아니고, 예,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고, 우리 김 이사장님이 여쭤보신 것이 세부적인 것보다 크다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두 분께서 저의 오늘 죄송합니다. 중립화 방안을 제가 발표를 못했는데 사전에 원고를 보내드렸고 다시 오늘 발표한 내용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를 정말로 고맙게도 너무 열심히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언 및 비판을 해주셨는데, 두 분이 공의하는 큰 문제 하나만 여기서 논의를 하죠. 뭐냐면 저는 뭐를 주장하냐면 선중립 후 통일이다. 전혀 두 분께서는 전혀 방향이 틀렸다. 순서가 거꾸로다. 통일하고 나서 이제 통일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립을 취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 선통일을 얘기를 해보죠. 70년 동안 남북은 공의 통일을 외쳤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안 되게 됐기 때문에 안 됐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묻겠습니다. 될까요? 당분간? 그렇게 보이세요? 근데 방안은 말씀하셔 통일되는 방은 민족이 결석만 하면 된다예요. 결석해봤잖아요. 벅두산에 올라가서 문재인이랑 김정일이랑 손잡고 흔들고 평양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15만 관중 앞에서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고 문재인이 외쳤는데 안 되잖아요. 민족이 그렇게 결석해도. 갔다 오니까 한미 워킹그룹, 예? 무슨 차가운 보급 같은 거 보내가지고 그냥 꺾어버리잖아요. 앞에 아까 제가 발표 중에 얘기했으면 남북 관계가 잘 되려면 미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꺾어버리는 통일이 안 돼요. 그러면 미국이 나가기 전에, 아까 북한 얘기했잖아요. 원산 내주겠다. 저 미군 철군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꼭 철군과 연결된 건 아닙니다. 병립할 수 있어요. 즉 선통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민족 대단결은 기본 정서에 이미 단결됐습니다. 아까 72년부터 모든 문서에 민족 정서는 단결이 돼 있어요. 현실주의적 조건, 즉 미국이라는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제하는 방법이 뭐냐? 중립화를 선언해서, 근데 과거 같은 게 되도 않는데, 물론 이 중립화는 미국이 먼저 검토한 사안입니다. 6.25 직후 53년에 아이젠하워 널레스 국무장관들이 남한 중립화를 완전히 의결해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합참회의를 하는데 군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할 수 없이 폐기한 아니에요. 한국 휴전으로 중립화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미국의 매파들이 한국의 어떤 독자성과 통일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안 되는데, 제가 아까 결론삼아 얘기했듯이 대륙의 세력과 해양 세력의 호각을 이루는 시점, 별의 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 세계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때가 기회인데, 중립화라면 쉬운 말로 하면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시기에 방안으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발표를 했죠. 중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김강세 이사장님 제 얘기를 그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 중립은 제가 방안이라고 그랬죠. 목적은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지금 당장 하자 하는데, 저는 그것은 이념적 가치를 치중하시는 말이에요. 즉 우리의 지상성, 우리의 소원은 통일, 지상적인 가치가 뭔가 통일인데, 제 말씀은 보다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안 되니까, 미국이 안 시켜주니까,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하니까. 아까 악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북핵을 길러줬다니까요. 북핵이 계속 있어야 돼요. 미국은 아까 말한 세계 전략구도에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의 힘이 약할 때, 즉 군사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졌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한반도에서 다 털리고 나가느니 중립을 하면 양쪽으로 아까 우호 친선 북한 그 규약을 말씀해 주신 그겁니다. 중립이라고. 중립은 고립이 아닙니다. 절대 고립이 아니죠. 세계나 친선하는 거죠. 중립이 돼도 미국, 중국 다 요새 무슨 안보는 미국, 뭐 경제는 중국 이러는데 미국이 그거 못하게 해요. 못해. 지금 중국 경제랑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경제가 중국 무역 차단되고. 그러니까 중립화가 돼야만 이것도 다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안으로서 먼저 중립을 해야 된다. 별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통일은 지상과제인데 북한의 모든 노동당 강령부터 아까 통일선 저거 삭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1년 9월에 그 남조선 해방무선을 삭제했다고요. 문구를 적어도. 우리 민족끼리도 문구에서 삭제했어요. 아까 밑에 하부 강령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발표를 안 하고 있고 한겨레 보도로서만 그 21년 보도로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부까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첨언하자면 통일전선부라는 우리 통일부에 해당하는 유명한 남파 간첩하고 별일 다 하는 데인데 요새 몇 년 동안 그 이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 빼버린 거 아닌가. 통일전선부를 폐지한 거 아닌가 모르긴 합니다만 즉 그 말은 뭐냐. 남조선 적화 통일 노선을 포기한 거예요. 그 말은 실력이 꿀려서라기보다는 이제 남한이랑 안 놀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제 그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좀 유보를 가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을 때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북한이 다리를 건너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말하고 다니면 동의하실 분도 있고 오늘 김 이사장님께서는 전혀 이제 반대 방향이고 북한은 아직도 통일 노선을 가지고 있다. 남북 통일 노선 가지고 있다. 그 점이 제일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에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통일 노선을 포기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반박이 있을 거지만 하나는 간단하게 이제 미국이랑 틀렸다. 우리는 저 대륙으로 가겠다는 적극적인 방향이고 소극적인 게 있는데 여태까지 나온 통일을 남북 간에 합의한 모든 문서로 보면 통일은 미래에 두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연방제니 낮은 단계 연방제니 그 말을 가지고서 밀고 당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게 좀 꺼려지는 말입니다. 제가 속적이 뭔데 남한에 흡수당할 체제를 빨리 합치면 그렇지 자본주의가 침투력이 세겠습니까? 사회주의가 침투력이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이념적으로는 민족의 최고 가치인 통일이란 말을 내걸되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통일은 멀어요. 우리 통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중립화의 최종 목적은 통일입니다. 그 전에 남이 건드리지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중립화다. 제가 제시하는 방안은 그것입니다. 방도로서. 예, 그것이 가장 다른 점입니다. 예, 제 의견은 여기에 오실 분 정도면은 다 알고 계시는 뭐 내용일 것 같고, 그다음 우리 세 명이 의견이 일치가 통일된다고 바로 통일되면은 여기서 세 개는 의견 일치를 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또 누가 맞고 틀리고도 아니고 좀 이상적이냐 현실주의냐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 수업도 50분 하면 10분 쉬어야 되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2시간 넘게 있으니까 제가 토론 없이 제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네,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하고 청중질이 딱 2분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인사님, 그러면 중립화 선언하면 통일이 되나요? 우리가 구한말 때 중립화 선언을 안 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됐나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민족 대단결을 실현시켜 왔죠. 하지만 그 문제의 본질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의 민족 대단결이 미국의 벽을 넘어설 만큼 아직 우리가 민족 대단결이 안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할 만큼 했는데 안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민족 대단결 실현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지만 그 외세, 미국의 벽을 넘는 만큼 아직 우리가 민주주의 해석이 안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30초만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미국의 벽을 못 넘어서느냐? 아까 민치핀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만큼 미국의 이 한반도 패권적 이해가 전 시대에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도 사활을 걸었고 우리 민주도 사활을 거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그러면 아까 이렇게
발제본에 보시면 비핵화, 선 비핵화도 그 비핵화 통일문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통일문제. 그러면 앞서 제가 했듯이 구한말 때 우리가 힘의 부서 우리 중립을 선언했지만 식민지가 했듯이 비핵화와 통일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힘을 가졌을 때 중립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의 문제는 우리가 민족의 대단계를 신어오고 있고 이거 이기는 과정에 있다. 북대기가 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도 광주항쟁을 겪으면서 또 이후에 반미항쟁을 통해서 지금의 한미농민이 어쨌든 강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민족에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 민족이 대단계 신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이 과정을 함께 좀 보고. 네, 감사합니다. 반미항전 그 세 가지니까 세 번째 것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의 조사에는 우리나라 미국에서 호감도 85% 세계 1위입니다. 반미항전 가능할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통일과 비핵화를 연결시켰는데 제 모든 언어에 그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중립화 선언의 과정에서 비핵화와 교환해야 된다고 그랬지 통일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독을 하신 거고 첫 번째가 뭐였었죠? 가장 먼 이유가 중립화 선언한다고 통일되나? 중립 선언에도 통일이 되냐? 중립화 하라고. 그래서 오늘 발표를 안 했는데 원고는 보내드렸습니다. 중립화와 동시에 해야 될 게 코리아 국가연합, 즉 남북 국가연합입니다. 여기서 국가연합 뭐냐면 EU 아시죠? 유럽연합. 두 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외교권, 국방권 다 가지고 있대 한 나라로 묶어놓는 겁니다. 왜? 미래의 연방제 또는 완전한 통일이라는 중간 단계로서. 그러니까 중립화 한다고 절대 통일 안 됩니다. 이게 제 주장에 의하면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이게 남북 자주적 주체성인데 이건 둘이서 해야 됩니다. 국가연합이라는 건 누구 승인 받을 것도 중립화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변 열강에 그건 국제적 관례와 역사에 의해서. 그러나 남북이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구호로 하고 다시 이따 사진 찍었다고 싶은데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것이 제 슬로건인데 국가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2000년 6월 15일 6.15 선언에 이미 남북이 합의하거든. 거기에 좀 용어가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 용어 사이 차이지만 이미 남북이 합의한 겁니다. 근데 외세를 배제해야겠으니까 다시 첫 얘기로 돌아갑니다만 그렇게 합의했는데 왜 안 됐냐? 외세 때문이니까 외세를 배제하는 방법은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그런 별의 순간에 다가왔을 때 중립을 선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남북국가연합은 남북 합의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질문을 맞죠 질문. 네, 김강수 박사님 그 토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정정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6.15 공동선언 2항에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연방제 하자는 겁니다. 뭐 연합제는 그건 다 수사적인 표현이고, 근데 이게 연방제의 전제가 뭐냐면 영시의 중립국입니다. 그게 이북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지금 그건 국가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발제한 내용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왜 다른 것처럼 이렇게 좀 들리는지 제가 듣는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하나하고 우리 민족하고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청중 질문을 딱 두 분만 받고 사진 촬영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물어볼 내용들은 참 많은데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나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 교수님께서 발전하시면서 아까 말하는 선중립, 그 다음에 이제 후통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종전선언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 남측이 북측에게 야 우리 중립화 선언도 하자, 네.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받고 한꺼번에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아니 물론 앞으로를 위해서 아니 뭐 흐르지 않는 광에 뭐 다리를 놓는다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중립화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필요하지요. 물론 그게 어느 먼 미래에 통일이 되든 통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병면에서 우리의 어떤 평화적인 그런 정착되는 이런 남북한이 형성되어지면 통일이 앞당겨지겠죠. 그런 상황 하에서의 중립화 통일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필요하지만 무엇이 먼저 선행된다는 것은 그것이 시간 내서 짧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질문도 받고 이럴 때는 좀 혼란스러운 결과를 하나씩 할까요? 해보죠. 한 분만 더 질문 저 받고. 뒤에 분은 또 있으시고. 중립선언 전에 종전선언이 먼저 이루어져야 네, 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중립선언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2020년 8월에 김경환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지금 네오콘 발목에 잡혀서 사실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내년 11월 미국 선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시각을 조금 돌려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한번 당했던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오콘한테 한번 당해서 보튼까지 어떻게 해봤지만 자기 힘으로 안 될 거를 지금 알고 난 상태에서 이번에 한 번 더 대통령으로 재등판을 했을 때 우리가 종전선언이라든지 혹시 북미 대화의 물꼬라든지 다시 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 정치 문제는 어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또 똑같은 조건을 이제 하겠느냐의 문제고, 두 분의 우선 질문이 똑같으니까 종전선언부터 먼저 오늘 발표를 제가 안 했습니다. 중립화에. 아까 중립화를 남북 국가연합과 동시에 된다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든 과정이 남북 중립화와 남북 국가 연합 그리고 전쟁을 끝난 모든 과정이 한 테이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테이블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이 한반도의 특수 상황이 아니라 역사상 모든 큰 전쟁은 아실 만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베르사유라는 데 모여서 무려 1년을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조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문제를 따로따로 한다면 영원히 강화조약이 안 맺어져요. 그래서 그 관련 당사자 한 테이블에 모이는 것인데 바로 종전선언의 문제인데 평화조약을 맺으면 즉 여기 평화조약이란 무슨 말은 미래의 가치의 평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그 말을 잘못 쓰고 있는데 Peace Treaty 평화조약 피스 평화로 번역하면 안 되고 강화조약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쟁 끝에 맺는 조약. 전쟁 끝에 평화 상태를 맺는 조약을 피스 트리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아니라 역사상 큰 전쟁 그렇게 중국도 참여하고 미국도 참여 그렇게 큰 전쟁을 맺어놓고 70년 동안 평화조약을 안 맺은 강화조약을 안 맺은 전쟁이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 정전 상태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을 먼저 요구해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에. 그럼 한 1년이고 몇 년 걸려도 돼요. 거기에 평화조약이 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핵 문제, 북핵 문제. 그건 미국의 북한 인정이랑 바꾸면 되는 거예요. 미국 철수도 북한이랑 협의하면 돼 그 테이블에서. 대한민국은 사실 할 말도 없어요. 둘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평화조약 안에서. 그 평화조약 맺어 종전선언은 저절로 돼. 종전선언이라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으면 돼요. 만약 종전선언을 먼저 했다 가정하죠. 이게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단계론입니다. 살라미 전법처럼 단계인데 단계가 많을수록 미국은 비틀어요. 아까 김여정의 최근의 성명을 보면 가역적인 걸 가지고 비가역적인 걸 내놓으란다. 뭔가 비가역적 핵을 내놓으래. 뭐를 가지고? 다시 바꿔할 수 있는 걸 내놓고서 미군 철수했다 오키나와로 갔다 다시 오면 가역적이잖아요. 이거 최근에 김여정의 성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종전선 하나 내줬다고 합시다. 미국이 어떻게든 틀어서 다시 밖으로 돌려 가역적으로 돌려놓습니다. 따라서 once and for all 평화조약으로 다 끝내놔야 돼요. 거기에 평화조약은 한 테이블에서 조건이고 거기서 중국과 미국이 합의할 수 있는 건 한반도가 중립화 대전하면 절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압록강 앞에 미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중국이 용어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중국이 한반도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미국의 태평양 목줄을 지는 걸 미국이 허용하겠습니까? 이렇게 둘을 붙여갖고 한 테이블에서 중립화를 맺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 내부의 주체성 문제, 자주통일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남북 국가연합이라는 건 당장은 통일 못하니까 제가 좀 껄끄러운 말씀은 북한이 내일 통일하지도 껄끄러워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그냥 먹혀버립니다. 요새 최근 사상교육 강하고 있잖아요. 남조선 TV 비디오 못 보게 하고 뭐 이제 이런 건데 따라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담보하는 길이 뭐냐? 우선 코리아는 거를 묶어놔야 됩니다. 그 방법의 가장 좋은 이해가 유럽연합입니다. 그 사람들 민족적으로 할지 우리는 민족까지 같으니까 코리아 국가의 명칭이 문제인데 저는 코리아를 제안합니다. 어차피 세계적 코리아를 알려져 있고 한국을 하겠어요? 조선을 하겠어요? 고려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국가연합을 이것을 한반도 평화조약이라는 틀 안에서 한꺼번에 오늘 발표가 없어서 그러는데 한꺼번에 다 논의하거든요. 두 분에 대한 대답은 그겁니다. 근데 이 우리 남쪽에서 네. 그것을 저기 미국에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마음이에요. 하려고 했는데 그 볼턴이 틀어버렸는데. 지금 그것은 그런 것이 완성이 되면 좋죠. 그래서 저는 별의 순간이라는 순간을 얘기하는데 미국이 꿀릴 때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꿀리고 있어요. 그때만 가능한 거지 평소에는 잡고 안 나요. 우리가 민족 자주 아무리 얘기해봤자 70년 동안 자주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되면 되려고 그러면 다 틀어버립니다. 남북관계를. 문재인 한미 워킹그룹 대표자가 아니니까 다 틀어버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 남한의 남남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해방 이후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사상계 침투해 있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국민 85%가 미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아니 무슨 CIA 미국 국장이 몰래 다니는 놈이 공개적으로 와서 한국의 검찰총장을 만납니까? 그러더니 대통령 됐잖아요. FBI 국장도 와서 공개적으로 만났어요. 한국의 검찰총장을 당시 그런 법이 있어요. 대통령이 심은 겁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6개월 만에 일본이랑 협정 맺어버리잖아요. 마무리하시죠. 그러니까 별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지금. 네.